안녕하세요, 코비세의 피터입니다. 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27,000과 28,00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언제 또 다음 불장이 오느냐 궁금해 하실 것 같고, 또 일부에서는 여러 가지 악재가 또 있기 때문에 더 떨어질 수도 있다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라는 건 항상 어렵기 때문에 자주 언급하지는 않은 부분이긴 한데, 앞으로 있을 어떤 매수 압력과 매도 압력에 대해서 재미있는 분석을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 내용을 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인베이스 기관 투자자용 리서치를 발간을 하고 있는 팀이 있는데, 최근에 앞으로 몇 달간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와 매도 압력에 대해서 글을 올려서 그 내용을 재구성해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일단 매도 압력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마운트 곡스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마운트 곡스 관련된 비트코인 물량의 매도 압력은 이전부터 쭉 나와 있던 이야기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마운트 곡스의 채권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보상이 지급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보니까 정확한 예측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4월 중순쯤부터 어느 정도 이에 관한 계획이 발표가 되어서 이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은 일단 비트코인 채권자들한테 금년 10월 31일까지 다 지급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날짜는 상황에 따라서 더 지연을 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급 방식은 채권자들이 갖고 있는 클레임이라고 그러죠. 권리가 이제 처음 20만 엔까지는 마운트 곡스는 일본에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이제 이 클레임이 전부 다 일본 엔화로 되어 있는데, 20만 엔까지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200만 원 정도죠. 200만 원까지는 현금으로 이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만일 클레임이 그거보다 더 많은 양이라면은 그 다음부터는 대략 70대 30으로 나누어서, 70대 30은 이제 이 코인과 현금을 70대 30으로 나누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물론 만일 그 채권자가 100% 현금이라든지 아니면 100% 코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요청을 하면은 그 요청에 응대를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 그런 요청이 없다면은 7대 3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룰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갖고 있는 채권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요청을 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정확히 매도 압력을 예측하기가 힘든 거죠. 적어도 클레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처음 200만 원 정도까지는 현금으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들고 있는 비트코인을 매도를 해서 현금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 압력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근데 한 가지 다행인 것은 가장 큰 채권자 두 군데에서 자기네들의 클레임 중에 대부분을 코인으로 받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뉴질랜드에 있는 비트코이니카라는 거래소이고, 또 하나는 마운트 곡스 인베스트먼트 펀드라는 마운트 곡스의 클레임을 모아놓은 어떤 펀드 차원에서 이제 마운트 곡스한테 이제 클레임을 행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펀드인데, 이 두 군데에서는 대부분 비트코인으로 받겠다고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고무적이긴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디테일을 기준으로 코인베이스 리서치 팀에서는 대략 한 35,000 BTC 정도가 매도 압력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숫자를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설명을 안 하고 그냥 그런 숫자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35,000개의 BTC가 매도 물량으로 나온다면은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제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트코인의 오더북을 얘기할 때 마켓 뎁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제 오더북이 보통 이제 바이 앤 셀, 비드 앤 애스크가 이렇게 오더북에 채워져 있는데, 비드 앤 애스크에 채워져 있는 물량이 얼마나 크냐를 이제 수치화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이제 마켓 뎁스라고 하는데, 작년 하반기에 비트코인 시장이 상당히 이제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죠. FTX 사태도 있었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마켓 메이커들이 많이 마켓 메이킹 행위를 줄이고 이러는 바람에 오더북에 채워져 있는 유동성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 오더북의 2% 마켓 뎁스를 보면은 한 5,000 BTC 정도가 됩니다. 2% 마켓 뎁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2% 정도만 움직인다는 가정하에 소화해낼 수 있는 물량이 얼마냐인 거죠. 그래서 5,000 BTC까지는 팔아도 비트코인 가격이 2%밖에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인베이스가 35,000 BTC가 매도 물량으로 예측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격 임팩트
임팩트가 있냐, 선행적인 관계를 가정을 하고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한 14% 정도 움직인다고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론상으로. 그렇게 큰 영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35,000개라는 비트코인을 한꺼번에 시장에 다 매도 물량으로 내놨을 때를 지금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많이 매도를 하지 않죠. 굉장히 여러 작은 물량으로 쪼개가지고 조금씩 시장에서 팔거나 혹은 장외 시장에서 팔거나 이러기 때문에 실제로는 시장에 주는 임팩트는 훨씬 이거보다 작을 확률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운트 국수 관련된 물량이 하나의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유는 충분히 될 수 있으나,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까지 상황을 봤을 때는 크게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요인으로는 보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언급을 할 수 있는 게 매수 압력에 관한 건데요. 최근에 발표된 이제 테더의 비트코인 매수 계획입니다. 최근에 테더가 자기네들의 실현한 수익의 한 15% 정도를 비트코인 매수에 사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뉴스를 듣고 어떤 분들은 되게 걱정을 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왜냐면은 테더라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달러 환매 요청이 왔을 때 그거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비트코인을 사두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만약에 하락을 했을 경우에는 대응을 못하는 게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건 좀 다릅니다. 이제 테더가 얘기한 거는 스테이블 코인 1대1로 백업하는 물량을 비트코인으로 채우겠다는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이익이 난 부분의 15%를 비트코인을 사겠다는 얘기거든요. 테더가 어떤 식으로 이제 유지가 되냐면은, 테더 물량을 민팅하기 위해서 현금이 들어오면은 그거를 가지고 현금성 자산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현금성 자산이라는 게 단기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커머셜 페이퍼라든지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단기 채권들은 이자가 붙는 거죠. 많지는 않지만은 지금 현재는 한 3-4%까지도 이자가 붙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작을 때는 한 1% 정도였던 거고요. 이자는 스테이블 코인 홀더들한테 환매 요청이 왔을 때 지불해야 될 의무가 전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테더의 수익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테더의 잔고가 800억 달러니까 잔고에 대비 3%의 이자가 붙는다는 거는 아주 짭짤한 이자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한 이자에서부터 취하는 수익의 15%를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환매 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과는 별도의 자산을 비트코인 투자에 사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테더의 환매 요청 대응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액수로 따지면 어느 정도냐, 1분기 순이익이 15억 달러였기 때문에 그거의 15%면은 비트코인으로 환산해 봤을 때는 8,000 BTC 정도가 되는 거고요. 8,000 BTC 정도를 테더가 사기 때문에 그 정도의 매수 압력이 이제 시장에 생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테더는 이제 지난 1분기에 소위 말하는 어테스테이션, 테더는 이제 어시어런스 리포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발표를 통해서 이미 비트코인을 52,000개 정도 갖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씩 비트코인을 사모으기 시작하면은,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는 걸로 알려진 마이크로 스트라테지나 기타 몇 개 회사가 있죠. 그런 회사와 더불어서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 기관 투자자 중에 한 곳으로 테더가 자리매김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제 테더의 비트코인 매수에 대해서 이를 들으면 사람들이 떠오르는 스토리가 있죠. 바로 이제 테라 루나의 얘기가 생각이 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테라 루나가 한참 잘 나갈 때 UST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 유지를 위해서 비트코인을 리저브 자산으로서 사겠다는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 LFG가 비트코인을 한 3조 달러 정도였나요?를 이제 사 모았던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런 게 아무 소용없이 UST가 망해버렸기 때문에 테더도 이걸 연관 지으면서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단지 조금만 이 내용을 뜯어보면 완전히 다른 얘기죠. UST는 스테이블 코인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알고리즘ik 스테이블 코인이었고, 작동 방식이 테더와 같은 담보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랑 완전히 다른 거고요.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는 당시 이제 비트코인을 사서 그거를 디페깅이 벌어졌을 때 그걸 서포트하기 위한 비상용 자금처럼 비트코인을 사 모았던 건데, 루나 가격이 떨어지면 패깅을 유지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고, 루나 가격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 비트코인 가격도 사실 매크로 요인에 따라서 모든 가상자산 가격이 같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준비금으로서 비트코인의 화력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테더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거는 테더의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환매 요청을 대응하기 위한 자산은 따로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1분기에 어시어런스 리포트의 내용을 보면은 환매 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은 되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미국 단기 채권이고 리포 자금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진짜 현금성 자산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거 외에 별도로 이자 수익이 나는 부분만 일부를 비트코인에 투자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상황이 다르다는 거를 인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이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요인 외에도 예측하지 못하는 곳에서 갑자기 매수 압력이 툭 나온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매도 압력이 툭 나온다든지 뭐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러한 요인에 의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다 내릴 거다 한 가지 두 가지에 연연해 가지고 트레이딩을 한다기보다는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 요소를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도 있구나 라는 정도로만 인지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외에도 사실 다른 요인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 이런 것도 있다라는 정도로만 파악을 하셔도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좀 불안감이 덜해지고, 사실 이제 불안감이 생기다 보면은 비이성적인 어떤 판단을 할 수 있고 감정에 휩싸이다 보면은 팔지 말아야 될 때서 팔거나 사지 말아야 될 때서 사거나 뭐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이런 일들 때문에 손해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뭐 제 경험상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것 정도로만 이제 인지를 해주시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